만약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할 능력과 의지가 없으면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이 당신을 깎아내리듯 낮게 평가해도 그에 정당하게 저항할 힘이 없다. 그저 낮은 평가에 휘둘릴 뿐이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가치 없는 일들에 더없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왜 당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내맡기는가? 2016년 5월 메모리얼 데이 연휴 내내 날씨가 눈부시게 화창했다. 아내는 딸을 데리고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에서 핫도그와 시원한 음료수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없었다. 일거리를 잔뜩 싸들고서는 서재에 틀어박힌 채 컴퓨터 앞에 죽치고 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벼르던 일을 마무리 짓기에 이번 연휴보다 좋은 기회는 없어 보였다. 집안은 고요했고 일에 몰두하기에 나쁘지 않았다. 컴퓨터 화면에는 엑셀 시트와 인터넷 브라우저 창이 무수히 열려 있었다. 나는 휴가지 숙소 정보가 나열된 브라우저 창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 하나하나 복사한 뒤 엑셀 시트에 붙여넣었다. 이 자료는 우리 회사의 별장 투자를 위한 최적의 장소 보고서라는 연례 보고서의 기초가 될 터였다. 부동산 중개회사 코코란 그룹의 창업자이자 투자자인 바버라 코코란이 1981년 뉴욕에서 가장 많이 팔린 부동산의 순위를 매긴 코코란 리포트로 대박을 터뜨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우리 분야에서도 그와 비슷한 보고서가 나온다면 유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었다. 그 생각을 떠올린 게 몇 달 전인데 아직 우리 회사에서 그런 보고서가 탄생할 조짐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다. 바버라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나는 즉시 마케팅 부서에 리포트에 대한 구상을 털어놓았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후 한두 주에 한 번꼴로 확인해 봤지만 보고서가 나올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또 리포트 이야기를 꺼냈다. 역시 다들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하면서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친 나는 연휴를 맞아 직접 굳은 일을 떠맡기로 마음먹었다. 아무도 안 하면 사장이라도 해야지 어떡하겠는가. 이 글을 쓰는 지금 우리 회사가 만드는 이 보고서는 8년째를 맞았다. 해마다 포브스와 USA 투데이 등 여러 언론 매체의 조명을 받았고 우리 업계의 새로운 흐름을 견인하는 동인으로 인정받아왔다. 리포트는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해 연휴에 내가 가족과 친구들을 방치한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스토어 철학자이자 로마의 정치가인 세네카는 누구나 자신을 그 무엇보다 싸구려 취급한다 라는 뼈아픈 글을 남겼다. 그가 말한 바보가 바로 나였다. 2016년 메모리얼 데이 연휴, 나는 나 자신과 내 시간의 가치를 0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했다. 훌륭한 보고서를 내놓고서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먼저 보고서를 위해 황금 같은 연휴를 희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 보고서를 구상한 것이 벌써 그 몇 달 전이었다. 한마디로 시간은 충분했다. 반면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시간은 그리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의 가치를 생각하면 연휴를 리포트 작성에 몽땅 써버린 짓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다음으로 데이터를 하나하나 찾는 일을 꼭 내가 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 회사에는 마케팅 부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건 내가 부탁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연휴 내내 결국 내 손으로 이 단조로운 작업을 하게 만든 그들을 향해 짜증을 내면서도 실제로는 한 번도 그들에게 이 일을 해달라고 분명히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각자 담당한 업무가 있었고 각자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들로서는 내가 마케팅 부서에 바라는 사항, 즉 보고서를 맡아서 직접 완수해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찾아 복사해 엑셀 파일에 붙이는 그 단조로운 작업은 심지어 나뿐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직접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값어치가 떨어지는 일이었다. 연휴를 몽땅 써가며 보고서 초안을 만들고 나서야 나는 데이터 수집은 실질적인 판단력을 요구하지 않는 지극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적당한 도급업체에 예상보다 낮은 비용을 들여 이 업무를 맡겼고 2년 후에는 이 프로세스를 완전히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보고서 사건 덕분에 내가 가진 가장 유한한 자원인 시간의 가치를 얼마나 싸구려 취급해 왔는가를 절실히 깨달았다. 그런데 나만 이런 멍청한 짓을 하는 게 아님이 분명하다. 세네카는 무려 2000년 전에 저 말을 남겼으니까 말이다. 자신의 가치를 믿지 않으면 타인의 낮은 평가에 휘둘리게 된다. 갑오로 전해 내려온 시계를 아들에게 물려주며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공식적으로 이 시계를 너에게 물려주기 전에 보석상에 가지고 가서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거라. 아들은 곧 낙담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오래된 모델이라 $100밖에 안 된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렇구나. 그럼 전당포에 가서 한 번 더 물어보거라. 아들은 더욱 낙담해서 돌아왔다. 전당포에서는 $20밖에 못 준다는데요. 저런, 아버지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럼 시내의 박물관에 가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렴. 이번에 아들은 잔뜩 흥분해서 돌아와 말했다. 이 시계가 아주 귀중한 골동품이라며 $25만 사고 싶다고 했어요. 잘 들어라. 아버지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 평가에 너를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 이 시계와 마찬가지로 너를 별 가치가 없는 존재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럭저럭 쓸만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너의 진정한 가치를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그런 사람 주위에서 네 시간과 내 인생을 투자해야 한다. 이미 널리 알려진 이 우화는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그러나 현실에 이 교훈을 적용하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만약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할 능력과 의지가 없으면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이 당신을 깎아내리듯 낮게 평가해도 그에 정당하게 저항할 힘이 없다. 그저 낮은 평가에 휘둘릴 뿐이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가치 없는 일들에 더없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사업을 시작했을 무렵에 내 처지가 딱 그랬다. 당시 나는 창업에 따르는 잡다한 업무를 해결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들였다. 동시에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했다. 잠시도 쉬지 못했고 마음 편히 잡은 날은 손에 꼽혔다. 그렇지만 이것이 창업자가 견뎌야만 하는 당연한 삶이라고 여겼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었다. 한 번은 신생기업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같은 테이블에 앉은 다른 창업자들도 대체로 비슷하게 이야기했다. 사업은 그럭저럭 잘 되고 있으나 무척 피곤하다고 말이다. 우리는 동병상련의 심정이 되어 위로하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테이블에 마지막으로 앉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사업은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우리는 그에게도 위로의 눈길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에게서 뜻밖의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아주 좋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신생기업의 최고 경영자잖아요.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옆에 있던 동병상련의 창업자에게 속삭였다. 저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돌아보며 대답했다. 우리 모두 아주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군요. 우화 속 아버지가 시계와 함께 아들에게 건넨 인생교훈을 체화한 사람. 자신의 가치를 믿기에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가치 있는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 줄 아는 사람. 이때 만난 KP 레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알고 보니 그는 신생기업의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역할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을 뿐 아니라 이미 4번째 펀드를 출시한 벤처 캐피털 투자자이기도 했다. 또 기업가를 위한 지침서와 교재를 여러 권 저술했고 젊은 창업자의 멘토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 많은 일을 해내며 꾸준히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당차게 말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한마디로 그와 나는 도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 답은 그가 자신을, 자신의 시간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때문이었다. 나의 몸값을 제대로 따져봐야 하는 이유. 삐삐삐
지게차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KP는 핸들을 돌리며 생각했다. 내가 이러려고 세계 최고의 토목공학과에 들어갔다고? 학비를 벌 요량으로 시작한 지게차 운전 아르바이트의 시급을 떠올리자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내가 겨우 이만한 가치밖에 안 된다니. 공부에 전념해도 모자랄 시간을 낮은 임금과 맞바꿔 지게차에서 낭비한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우울해졌다. 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손에 넣자 사정은 나아졌다. 유명한 토목회사에 취업해 연봉으로 26,000달러를 받게 된 것이다. 아르바이트로 지게차를 운전하던 시절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기에 처음엔 그 연봉도 감지덕지였다. 하지만 회사가 고객에게 청구하는 자기 인건비를 확인한 다음부터 KP의 생각이 달라졌다. 회사는 내 인건비로 시간당 50달러를 청구하더군요. 계산해보니 연봉 26,000달러는 내가 회사에 벌어다 주는 돈 가운데 4분의 1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당해 보이지 않았어요. 의문이 생기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의 KP는 관리자를 찾아가 이 문제를 따졌다. 관리자는 모든 직원이 주 40시간, 연 50주 이상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더군요. 게다가 내 인건비로 급여 외에도 각종 수당이나 사무실 유지비, 경상비 따위를 충당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시간당 인건비를 더 높게 책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직 신출내게 지나지 않는 나 정도의 기술 수준에 그 이상의 인건비는 시장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돈을 더 벌 유일한 방법은 일을 더 하는 것뿐이었고 그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았어요. KP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회사가 기대한 방향으로는 아니었다. 그는 고객에게 시간당 50달러를 청구하면서 자기한테는 대략 12.5달러밖에 주지 않는 회사에 자신을 팔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회사가 자기에게 매기는 가치에 순순히 동의해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다.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그는 스토아 철학의 주요 사상가인 에픽테토스가 2000년 전에 들려준 조언을 체화한 셈이었다. 당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말하자면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나아가 어느 정도의 가격에 자신을 팔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마다 자기 몸값을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더 오래 일하는 대신 그는 부업으로 학생 때 시작한 웹사이트 개발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때가 90년대 중반으로 당시는 사람들이 HTML이니 자바스크립트니 하는 단어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던 시절이었다.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쳐주는 자료도 별로 없던 때라 제법 많은 사람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무려 시간당 75달러를 내놓았다. 그리고 75달러는 고스란히 그의 주머니로 들어왔다.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토목은 이미 수백 년 묵은 낡은 분야잖아요. 방법론이나 역할론이 이미 명확히 정립되었고 가치 창출의 정의와 시장 가격이 단계별로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 내 가치는 고객에게 50달러, 고용주에게 12.5달러를 넘어서기 힘든 게 현실이었지요. 반면에 인터넷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였어요. 내 가치를 토목회사에 다닐 때보다 6배로 높여 잡아도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요. 실제로 내 고용주가 내 가치를 과소평가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 것뿐이었어요. 이를 계기로 KP는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배웠고 똑같은 시간이라도 그가 몸담은 시장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을 깨달았다. 토목회사에서 나는 퍽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여러 아이스하키 선수 가운데 하나였어요. 하지만 웹사이트 개발 분야에서 나는 퍽이 날아갈 곳을 향해 미리 달려가는 전설적인 하키 선수 그레츠키 같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 차이는 정말 엄청났어요. 자신의 가치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정식을 발견한 KP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더 많이 얻었다. 더 적게 일하고도 더 많은 수입을 얻었기에 그는 가족과 함께하고 운동하고 여행하는 시간을 누렸다. 토목회사에 주저앉았더라면, 그래서 매일 야근에 시달려야 했다면 결코 누리지 못할 여유와 행복이었다. 사실 우리가 노동에 대한 시장의 온당한 평가를 기대하는 이유는 인생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아귀처럼 24시간 내내 일하며 돈만 모으는 게 삶의 목적은 아니지요. 그러려면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더 가치 있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과감히 줄이고 정말 중요하고 쓸모 있는 일에 집중하는 식으로 삶을 꾸려야죠.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새 인생이 쓸데없고 가치 없는 것들에 점령당하고 맙니다. 이는 맥킨지에서 일할 당시 내가 존경하던 스승에게 배운 교훈과 일치한다. 맥킨지의 위기관리 책임자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의 재무책임자와 최고 경영자를 지낸 톰 바키는 맥킨지의 신입 직원들에게 값비싼 시간과 값없는 시간의 차이를 이렇게 가르쳤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나에게 아주 비싸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절대 되돌리거나 다른 무언가로 대체할 수 없는 시간이니까요. 반면 비행기에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은 값이 없는 시간입니다.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그런 값없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일찍 끝내버리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값비싼 시간이 훨씬 많아집니다. 자질구레한 일을 떠안는 사람들의 심리. KP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을 발빠르게 습득한 덕분에 높은 수입을 올릴 기회를 잡았다. 모두가 희소한 자원과 기술력을 보유한 건 아니기에 어쩌면 그의 사례가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로만 비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성공이 정말로 운과 기술력에서만 기인했을까? 나는 아니라고 확신한다. 그는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남에게 함부로 위임하지 않았다. 기존의 질서나 자기를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이 자신을 과소평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겼고 자신의 가치를 믿었으며 그래서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값어치가 낮은 일에 소모하지 않았다. 나 역시 직장에 다니다가 창업자의 길을 걸었기에 그런 결단이 얼마나 용감한 것인가를 절감한다. 그런 용기 덕분에 그는 성공의 길을 걸어갔다. 평범한 우리네 인생을 돌아보라.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스스로 중요하다고 판단해 실행한 일이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은 남들이 하니까 누군가가 시켜서 별 생각 없이 싸울 여지를 없애려고 하는 일들이다. 부수적이고 값어치 낮은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작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뒤로 밀려난다. 그렇게 어영부영 살다 보면 인생의 주인공 자리에는 낯선 타인들이 들어앉아 있기 십상이다. 호기롭게 회사는 차렸지만 온갖 자질구레한 업무에 치여 회사에 다닐 때보다 훨씬 끌려가듯 살았던 창업 초기의 내가 그랬던 말이다.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위해 살고 싶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된 값진 자원이다. 이를 어떻게 쓸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값어치 없는 것들이 금세 옆을 비집고 들어온다. 퇴근 즈음에 갑자기 업무를 요청하는 동료나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집안일을 미루는 파트너를 겪어봤다면 잘 알 것이다. 그런 일들에 적절한 제재를 가하려면 가이드가 필요하다. 내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지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일을 혼자서 하려는 습관도 버리는 것이 좋다. 돌이켜보면 창업자는 모든 일에 관여해야 한다는 편견이야말로 나를 끝까지 괴롭힌 원흉이었다. 나는 이것을 창업자의 당연한 삶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전부 해내겠다는 것은 곧 중요한 일을 대충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핵심 업무에 집중하려면 부수적인 일은 적절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하고 잘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를 찾아 위임할 줄도 알아야 한다. 전문가는 나보다 훨씬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그 일을 깔끔하게 처리한다. 나는 이 교훈을 암막 커튼을 설치하다가 배웠다. 결혼 생활 초창기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에 밤잠을 설치자 아내와 나는 암막 커튼을 달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다. 1시간 넘게 고생했는데도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든 것 말고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심지어 아버지와 장인어른까지 가세했지만 우리 4사람은 2시간 동안 더 큰 난장판을 만들어 놓기만 했다. 결국 우리는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고 기술자를 불렀다. 그는 우리 집에 도착한 지 10분 만에 커튼을 완성했다. 또 우리가 어질러 놓은 난장판도 깨끗이 정리해 주었고 신통차는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도 고쳐주었다. 그러고는 고작 $20만 받아갔다. 그의 이름은 데이브였고 나는 집에 일이 생길 때마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후로 내 인생에 더 많은 데이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은 시간을 가치 있는 일에 쓴다는 것.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첫째는 일정 짜기, 즉, 내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이다. 둘째는 남들이 어떻게 내 시간을 제대로 평가하게 만들 것인가이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인 시간 관리에 대해 알아보자. 나는 1970년대에 피터 파이어가 개발한 제로 기준 예산 제도를 응용해 제로 기준 시간 관리라는 방법을 만들었다. 제로 기준 예산 제도는 새로운 회기마다 모든 비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예산 편성법이다. 즉 새로운 회기가 되면 기존의 예산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0으로 되돌려 놓고 새롭게 예산을 짠다. 그러면 비용과 가치를 더욱 꼼꼼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시장 상황을 제때 반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제로 기준 시간 관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제일 먼저 자신의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싶은지부터 파악하자. 수면, 업무, 가족, 식사, 운동 등 큰 범주로 나누고 각각의 활동에 시간을 얼마나 할당할지 결정한다. 단위는 시간 혹은 퍼센티지다. 총 합계가 주 168시간 혹은 100%를 넘으면 특정 항목의 시간을 잘라내야 한다. 범주를 정하고 각각의 항목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당할지 결정하고 나면 이제 이상적인 주, 월, 연간 계획을 세울 차례다. 시기에 따라 의도대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어떤 주에는 특정 범주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시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주에는 이전 주의 부족분을 벌충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할 수도 있다. 제로 기준 시간 관리의 마지막 단계는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일인데 이때는 과거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는 다음 주 일정표를 살펴본다. 자신이 계획한 이상적인 한 주에 부합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일정표가 더욱 근사하게 보이도록 어떤 일정을 취소하거나 조정해야 할까? 이런 점검은 주간 단위는 물론 월간 단위와 연간 단위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장의 끝부분에 소개할 템플릿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로 기준 시간 관리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족쇄가 아닌 자유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처음에 구상한 시간 배분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아마 시간에 대한 본인 혹은 타인의 가치평가 방식이 달라져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시간 배분이 잘못되어서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큰일이 나지는 않는다. 언제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한 번 더 연습하면 된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이다. 일정표를 업데이트한다고 재무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렸다.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현명한 시간 사용법. 이제 두 번째 질문, 남들이 어떻게 내 시간을 제대로 평가하게 만들 것인가로 넘어가 보자. 이를 위해선 여러 범주 가운데 업무 시간 항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때는 제로에서 시작하지 않는 쪽이 오히려 낫다. 제일 먼저 묻고 답해야 할 질문은 오늘 하루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이다. 즉, 현재 수입과 일한 시간을 적고 나서 현재의 시간당 가치를 평가한다. 가치를 평가하는 주체는 고용주나 고객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누구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현재의 시간당 가치가 최소한의 기준선이 된다. 그 다음에는 산출한 현재의 시간당 가치가 공정한 시장 가치와 비슷한지 따져볼 차례다. 비슷한 업무를 요구하는 온라인 구인 광고를 찾아보거나 페이스케일 같은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모든 것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를 토대로 다른 대안들을 생각해보면 더욱 흥미로운 단계가 시작된다. 현재 당신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반드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식의 극단적인 접근 방법일 필요는 없다. 가장 합리적인 경로는 KP의 사례처럼 더 가치가 높은 일을 부업으로 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본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과거의 성과는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과거에 어떻게 시간을 분배했고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했다는 등의 정보가 미래의 시간 분배나 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까지 소개한 조언은 철저하게 금전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언급하고 싶다. 사실 눈앞의 현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어서 그에 따라 시간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나는 어느 임원이 맥킨지를 소개한 말을 떠올리곤 한다. 순전히 금전적인 보상만 생각하면 맥킨지는 은행을 비롯한 각종 금융기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정신적인 보상이라는 측면에서는 학계를 따라잡지 못한다. 사회적 영향력이나 목적의식의 차원에서 맥킨지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그의 결론은 이랬다. 하지만 그 세 가지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맥킨지만한 곳이 없지. 사람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피부로 실감한 것은 창업 이후 처음으로 최고 기술 책임자를 채용할 때였다. 나는 맥킨지에서 배운 삼각 구조를 떠올리며 후보자에게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근무 연한에 따라 지급되는 스톡 옵션을 통한 주가 상승이라는 세 가지 큰 틀에서 보상을 제공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후보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기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네 번째 가치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것은 바로 경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CTO 역할을 해보지 않아서 제 손으로 직접 기술 조직을 꾸려보는 경험 자체가 저에게는 소중한 가치로 작용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가치는 순전히 금전적인 차원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회사에서 누리는 일상적인 즐거움,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면서 얻는 성장, 나를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동료, 혁신을 추구할 자유, 이 모든 것은 각기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정해둔 가치를 기본값으로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이 이런 무형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타인의 가치나 기존의 질서에 휩쓸리지 않고 인생의 주인으로 똑바로 서려면 소중한 자원인 시간과 에너지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분해야 한다.